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에서 귀신 보는 여자아이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알고 지내던 귀신을 보던 여자아이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혹 가위에 눌렸을 때 웅성거리는 소리나 기계음이 들리는 것은 주위에서 귀신이 중얼거리는 소리라고 합니다. 편의를 위해 귀신을 보던 여자아이를 A라고 하겠습니다. A는 무속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아이입니다. 이건 그 아이가 말해준 것이고, 물론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진지하게 말해주는 그 아이의 표정에 완전히 압도되었거든요. 덧붙여 웅성거리는 소리나 기계음이 작아지거나 커지는 것도 귀신이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거리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가위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한참 가위에 고생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입대하기 약 1년 전 A와 친하게 지낼 때였습니다. A를 알게 된 것은 제가 여자중고등학교에서 약 1년간 일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우연히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오빠, 웬만하면 말 안 해주려 했는데 남자가 왜 이렇게 기가 약해요? 가위에 엄청 잘 눌리시죠? 그때 우연히 말을 걸어온 A에게 솔직하게 대답해버렸고, 번호를 주고받으며 버디버디 아이디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는 A가 사춘기 소녀라 저에게 관심이 있나 하는 기분 좋은 상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곧 그것이 착각이라는 걸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렇듯 그날도 밤에 친구들과 버디버디에서 메신저를 하고 테트리스도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컴퓨터 앞에서 놀고 있었는데 A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방문 열어놓고 주무세요. 밑도 끝도 없는 A의 메시지에 당황한 저는 A에게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방문을 열어놓고 자라니. 대체 어디서 뭘 하셨길래 줄줄이 꿰고 들어가셨어요? 저도 병이지만 꿈에 나올 정도인 걸 보니 잡귀 중에서도 기가 센 귀신이거나 아니면 여럿을 데리고 들어간 것 같네요. 아무튼 할아버지도 못 건드는 귀신일 테니 방문 열고 주무세요. 참고로 A가 칭한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한 달 전 돌아가신 저희 친할아버지이십니다. A의 말에 의하면 집안이 걱정되어 돌아가신 후에도 장남이자 장손인 저를 따라다니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자살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준 순간부터 전 A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A의 말에 따라 문을 열고 자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어릴 때부터 빛 하나 없이 불을 다 끄고 방문을 닫고 이불을 푹 뒤집어 쓴 채 자는 버릇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게 찰나였다는 거죠. 하여튼 새벽 3시쯤 컴퓨터를 끄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눕자마자 쎄한 느낌이 들더군요. 가위에 자주 눌리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위 눌리기 전에 그 느낌. 기분도 묘하고 그 순간 A의 말이 다시 생각나서 닫혀있던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안방을 놔두고 거실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비록 주무시는 모습이었지만 어찌 그리 위안이 되던지 그렇게 열어둔 채로 자리에 누웠을 때 아까 느꼈던 위화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망할 호기심 때문에 다시 방문을 닫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때 오던 그 쎄한 느낌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가위가 급하게 오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급히 일어나 다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누웠더니 정말 신기하게 또 그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무슨 자신감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넘치는 호기심을 감당 못하고 다시 방문을 닫았습니다. 역시나 아까 그 느낌이 바로 들더니 결국 가위에 눌려버렸습니다.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경험입니다. 잠들지도 않았는데 가위에 눌린 거죠. 겁에 질린 저는 눈만 뜬 채 천장을 둘러봤습니다.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것이 천장을 뱅글뱅글 돌더군요. 나름 가위에 대해 도가 텄다고 자부했던 저는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평소보다 힘겹게 가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다시 열기 위해 일어나려는데 누가 귓가에서 열지 마라고 하더군요. 떨리는 온몸을 주체하지 못한 채로 방문을 얼른 열고 난 뒤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어놓고 지쳐 잠들기 바로 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저희 집 거실에 걸려있던 커다란 호랑이 그림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물어보니 귀신이 닮아나 호랑이 귀신을 싫어해서 방문을 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건 군대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A가 가끔씩 보내주던 편지에 힘을 얻어
군 생활을 열심히 하던 때였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기가 약해도 또 귀신들 줄줄이 달고 다닐까 걱정입니다 정도였고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일병이었고 계급상으로 찬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입구 쪽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때 시각이 대략 새벽 3시 정도였습니다. 문득 잠에서 깬 저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가위에 눌려있던 거죠. 평소 가위에 눌렸을 때 들리던 기계음 같은 소리와 다른 소리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물론 눈을 떠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처음 들어보는 가위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군요. 그러다 결국엔 바로 제 옆에서 소리 지르는 듯한 크기였습니다. 소리도 처음엔 우그작 하다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소리가 정체불명의 소리로 바뀌더니 정말 순식간에 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다만 멀리 가지 않았을 거라 추측만 하며 눈은 여전히 못 뜨고 있었습니다. 또 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생각하던 바로 그때 갑자기 비명처럼 들려오던 우리 분대 고참 병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가위에서 풀렸고 다들 부시시 자다가 일어나 병장을 쳐다봤습니다. 병장은 덜덜 떨며 중얼거리더군요. 어떤 새끼가 쭈그리고 앉아서 저 새끼 귀를 씹어먹고 있었어. 그리고 그 병장이 가리킨 건 저였습니다. 일단 에피소드로 넘어갔지만 그때 병장이 봤던 제 귀를 씹어먹던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은 A와 연락이 끊겼지만 그때 그 무언가에 대해서 꼭 물어보고 싶네요. 당시 병장이 본 그 정체불명의 존재는 정말로 저의 귀를 씹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환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날의 경험을 조금씩 잊어갔습니다. 그러나 가위 눌림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고 그럴 때마다 A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A의 조언에 따라 방문을 열고 자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제대 후 다시 사회에 적응해가면서 저는 가위 눌림에 대한 공포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불현듯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나 혼자 밤길을 걷다가도 그때의 소름 끼치는 순간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A와의 연락이 끊긴 지 몇 년이 지나고 저는 우연히 그 아이에 대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A는 여전히 무속에 관심이 많았고 더 깊이 공부하며 무속인으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날의 사건들을 떠올렸고 A가 저에게 했던 경고와 조언들이 얼마나 진지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가위에 눌릴 때면 저는 A의 말을 떠올리며 문을 열고 자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거실에서 보았던 커다란 호랑이 그림을 떠올리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습니다. 언젠가 A와 다시 연락이 닿게 된다면 그때의 사건들에 대해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귀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날 밤 내 귀를 씹고 있던 그 정체불명의 존재는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가위 눌림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저와 함께합니다.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도 저는 A가 가르쳐준 작은 지혜들로부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타지에서 시작된 공포의 기숙사 생활. 제가 20대 초반에 한 호텔에 취직하면서 타지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밤마다 가위에 눌리며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는 한 남자가 나왔는데 무서웠지만 그 남자는 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무슨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낯이 익었지만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성수기가 끝나고 3박 4일 휴가를 받아 본가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집밥도 먹고 가족들과 웃으며 이야기도 나누고 친구들을 만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습니다. 휴가 둘째 날 밤, 어제 너무 달려서 그런지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유독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느낌도 좋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결국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고 항상 보이던 그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그 남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뭐라고 말을 하는데 역시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꿈을 깨려는데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갑자기 그 남자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며 얼굴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알아듣지 못했던 말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내 방으로 들어가서 문 잠그고 숨소리도 내지 마.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후리던 호통 소리에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고 입을 막은 채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방문 너머로 한 여자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좀 열어줄래?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요. 부탁이야, 문 좀 열어줘.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고 필사적으로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문 열어, 문 열라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안 거야. 그 여자는 계속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나중에는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절규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한참을 버티던 저는 꿈에서 깨어났고 일어났을 땐 소파가 아니라 방문 앞에 있었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그 상황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여태 꿈속에서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후 다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어나 보니 동생 침대였습니다. 아무래도 무서운 마음에 동생 방으로 와서 동생 옆에서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는 도중 엄마가 왜 새벽에 방문을 꽝꽝 두드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사실 요즘 계속 가위에 눌리는데 어떤 남자가 자꾸 나타난다고, 심지어 어젯밤엔 이런 꿈을 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엄마는 심각한 표정으로 바로 고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점심때쯤 고모가 집으로 오셨고 고모는 자주 다니는 무당집으로 저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무당으로 보이는 분이 저를 보자마자 혀를 찢찢 하시더니 제가 어제 죽을 뻔했다며 꿈에서 문을 열어줬으면 아마 살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안 했고 도착하자마자 저를 보고 그런 말을 하다니 놀라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저에게 귀신이 둘이나 붙어 있는데 하나는 어제 방문을 두드린 여자 아끼고 또 하나는 저를 지켜주는 남자 귀신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남자 귀신의 생김새를 듣고는 고모와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내 고모가 휴대폰 속에 있는 사진을 무당에게 보여주고 무당이 사진을 보더니 생김새가 대충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진은 바로 돌아가신 저희 둘째 삼촌이었습니다. 제가 19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제가 친가 쪽에서 첫째라 그런지 삼촌이 저를 유독 예뻐하셨습니다. 이어 무당은 부적을 하나 써줬습니다. 제 기가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무당 집을 나온 저는 돌아가신 삼촌 생각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돌아가시고도 절 지켜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가위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시골 친가의 창고와 할머니의 비밀. 2년 전 갑자기 떠오른 기억이다. 어릴 적 겪은 일이라 지금껏 기억나지 않다가 문득 떠오르기 시작했다. 시골 친가엔 창고가 있었다. 나는 그 안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다. 명절 때마다 나는 몰래 그 창고 안에서 할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마치고 할머니는 내가 갈 때마다 자기가 여기 있다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나는 약속을 지켰고 이 일은 몇 년 동안이나 반복되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기억을 잊고 있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는데 그 창고와 할머니라는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다. 그렇게 잊고 있다가 그 할머니에 관한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래서 난 재작년 추석 시골에 내려간 김에 그 창고에 가보기로 했다. 기억을 되짚어 찾아가 본 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창고는커녕 큰 공터였다. 생각해보면 애초에 낯선 할머니가 우리 친가 창고에 사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기억이 이제 떠오른 것도 뭔가 이상했다. 난 혹시 몰라서 어른들께 여쭤보니 역시나 창고는 없었다고 했다. 내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거나 꿈이 아니냐고 하셨다. 그렇게 내 착각으로 끝날 뻔한 이야기는 옆에서 듣고 있던 동생의 한마디에 신빙성이 생겼다. 한참을 듣고 있던 내 동생이 창고로 들어가는 나를 봤다고 했다. 매년 그 창고로 들어가는 걸 분명히 봤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걸 본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했다. 그 창고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언니, 그 창고에는 왜 들어갔어? 엄마, 언니가 이상한 창고에 들어가. 머릿속엔 하고 싶은 말이 가득했지만 이상하게 입 밖으로 내질 못했다고 한다. 그냥 내가 창고로 들어가고 스스로 문을 닫는 것만 봤다고 한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친척 동생도 한마디 했다. 친척 동생이 본 것도 역시 창고로 들어가는 내 모습이라고 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왜 동생과 마주치지 못했을까?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보고 있었는데 왜 만나지도 않았으며 기억의 공유가 없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선 본인들도 잘 모르겠다고만 했다. 매년 봐왔지만 서로를 의식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하고 역시나 친척동생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친척동생은 호기심에 그 창고를 들여다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 안에는 내 뒷모습과 사람의 형체가 있었고 나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더란다. 그런데 그 형체의 시선이 친척동생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이윽고 친척동생에게 닿았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이유 모를 오싹함에 도망치듯 나왔다고 한다. 심지어 그 당시 도망치다 넘어져 생긴 상처도 보여줬다. 이 정도면 친척동생의 기억은 확실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로 인해 이 이야기는 우리 집 식구 모두에게 다 전해졌고 지금껏 많은 추측들은 있지만 정확한 정체는 지금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난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 그 할머니는 누구였고 그 창고는 뭐였을까? 네 번째 이야기, 스키장 귀신 이야기.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어도 내가 직접 본 적은 없었다. 바로 그날까지는 난 그때 당시 휴가를 맞아 여자친구와 친구들, 나까지 4명이서 스키장으로 놀러갔다. 도착하자마자 숙소를 잡고 짐을 대충 풀어놓고 바로 스키장으로 뛰어갔다. 원래 하루 종일 탈 계획이었지만 눈보라가 생각보다 너무 거세지기 시작했다. 뉴스를 확인해보니 5일간은 눈보라가 칠 예정이라고 했다. 아무래도 숙박은 나중으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 함께 리조트로 다시 돌아와서 돌아갈 채비를 한 뒤 집을 향해 출발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차에서 라디오를 켜서 교통방송을 틀어보니 번화가 쪽의 길이 사고가 발생해 정체가 심하다고 했다. 난 운전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이거 외곽으로 빠져야겠다라고 했고 친구는 약간 떨떠름한 표정으로 망했네. 여기 외곽이면 완전 산길이라 좀 무서운데. 결국 우리는 외곽도로를 타고 돌아가기로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서두르지 않고 다시 리조트로 돌아갔다가 날씨가 잠잠해졌을 때 집으로 향했어야 했다. 외곽으로 나갔던 우리는 처음엔 순조로웠다. 하지만 곧이어 점차 주변에 다른 차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난 뒷좌석에 여자친구와 앉아 있었는데 아무래도 차 움직임과 핸들 방향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눈길이다 보니 타이어가 헛도는 것 같았다. 친구도 그걸 느끼고 있었을 텐데 별말이 없었다. 이상하다 싶어서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타이어 엄청 헛도는 것 같은데. 친구는 대답이 없었다. 왜 그러나 싶었는데 조수석에 앉은 다른 친구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보고 운전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다시 시선을 옮겼다. 친구는 지금껏 한 번도 못 본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우리의 물음엔 대답 한마디 없이 계속 왼쪽 사이드미러만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래? 뭐 있어? 왜 그러나 싶어서 조수석에 앉은 친구가 뒤를 돌아봤다. 곧이어 나도 그 녀석을 따라 뒤를 돌아봤다. 차 뒤에 여자가 매달려 있었다. 아니, 차를 멈추게 하려는 듯 자동차 뒤쪽을 붙잡고 온 힘으로 누르고 있는 듯 했다. 난 깜짝 놀라서 뒤를 보려는 여자친구에게 소리쳤다. 보지 마. 그리고는 운전석에 앉은 친구에게 정신 차려. 더 밟아라고 소리쳤고 친구는 그제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는지 눈길 위를 달려 무서운 속도로 산길을 빠져나갔다. 오히려 속도를 내니 타이어가 덜 미끄러지는 모양이었다. 이제 좀 밝은 곳으로 나오니 기분이 한결 놓였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매달려 있던 여자가 떨어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여자친구의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 앞을 쳐다보니 여자친구 옆 창문 너머로 그 여자가 보였다. 차는 분명 시속 60km로 달렸는데 그런 자동차 옆을 함께 달리고 있었다. 긴 머리 사이로 언뜻 비친 입모양은 웃고 있었다. 운전하던 친구가 깜짝 놀라서 급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는 다행히 눈길에도 안전하게 멈췄다. 정신을 차리니 여자는 우리의 차 앞에 서 있었다. 운전석의 친구가 비명을 지르며 엑셀을 밟기 시작했다. 차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도 여자는 웃고 있었다. 친구는 계속 겁에 질린 채 운전했다. 결국 우리 차는 시내 쪽에 도착했다. 나는 근처에 보이는 아무 음식점에라도 들어가자고 했다. 바로 발견했는지 친구는 우회전을 해 들어갔다. 그런데 코너를 돌려고 핸들을 꺾는데 차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급하게 운전해서 차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갓길에 잠시 차를 세워 확인해 보기로 했다. 확인을 해보니 바퀴 쪽에 있는 체인에서 난 소리였다. 체인에는 여자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긴 머리카락이 수도 없이 감겨 있었다.
그 후 정신없이 집에 돌아와 다시 차를 확인해보니 머리카락은 온데간데 없었고 아주 말끔했다. 지금까지도 그 여자의 존재는 의문의 존재다. 5번째 이야기, 청소부. 난 청소부다. 일반 청소부가 아니라 특수 청소부다. 범죄 현장이나 자살 현장 같은 곳을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청소부다. 이번 일은 나도 질색했던 일이다. 단언컨대 내 인생에서 이보다 충격적인 일은 겪어본 적도 본 적도 없다. 내가 그 집을 청소하러 갔을 때 그 냄새는 상상도 못할 냄새였다. 그곳엔 셀 수 없을 정도의 고양이들이 있었다. 거실과 부엌, 화장실, 심지어 벽을 타며 앞뒤로 달리고 있었다. 여러 종류의 잡동사니들과 얽혀 있었고 심지어 소파 위엔 스카프에 감싼 고양이의 시체가 있었다. 나는 집주인 여자의 시체를 조사하던 경찰에게서 고양이들이 얼마간 그녀의 시체를 먹고 살았다는 것을 들었다. 그녀의 몸은 겨우 사람이란 걸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 바닥에 흘린 대량의 혈액과 그녀의 다리에 박힌 칼로 봤을 때 사인은 실수로 부엌칼을 떨어뜨려 대퇴부 동맥을 자른 것으로 추정됐다. 물론 흔하지 않은 일이다. 이웃들이 그녀의 사망을 깨닫게 된 건 악취 때문이었다. 그녀가 죽은 지 몇 주가 지날 정도로 평소에 개인적인 삶을 살았다. 그녀는 어릴 적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그 후로 10년이 넘게 노숙 생활을 했던 것 같다. 노숙 생활 도중 그녀를 위로해준 건 한 마리의 고양이였다. 그렇게 성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녀를 버렸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그녀의 앞으로 집 하나가 생겼다. 그 후로 그 집이 고양이 집이 된 것이다. 그녀는 고양이에게 심한 애착을 느낀 것 같다. 아마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고양이가 치료해준 거겠지. 뒤뜰에 19개의 무덤. 비석엔 고양이의 사망 시각과 사유가 적혀 있었다. 이후 집을 인수받은 사람이 뒤뜰을 제초하던 도중 실수로 그 무덤들을 파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나온 건 고양이의 시체만이 아니었다. 손가락, 발가락, 발, 정강이뼈. 처음 발견한 사람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고 한다. 혹시 여자가 미쳐서 누군가의 시체를 토막낸 뒤 그 일부를 고양이와 함께 무덤에 묻은 걸까? 경찰에서 그 토막들을 가져가 DNA 검사를 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모든 DNA는 그녀와 일치했다. 고양이가 그녀의 신체 일부를 문 채로 죽었다. 말이 되질 않았다. 이후 그녀의 소지품 중에서 일기 하나가 발견되기 전까지 이 일은 미스터리였다. 2월 12일. 오늘 찰스가 하늘나라로 갔다. 언제나 내 곁에 있을 줄만 알았는데 찰스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다. 항상 널 쓰다듬어 주던 오른손 검지를 함께 묻어줄게. 그녀는 고양이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설령 죽은 뒤라도 고양이가 외롭지 않게 그녀의 신체 일부를 함께 매장했던 것이다. 심지어 고양이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자 진통제도 없이 자신의 손발을 하나하나 잘라냈다. 이 일기로 인해 그녀의 진짜 사인마저 밝혀지게 됐다. 그녀는 죽은 고양이를 위해 자신의 다리 일부를 떼어내다가 그녀의 동맥을 건든 것이다. 멀쩡한 손이었다면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누구라도 손가락이 2개인 상태로 그런 작업을 했다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았을 테니까. 6번째 이야기, 공포와 불면증의 이야기. 난 불면증을 아주 어릴 때부터 알아왔다. 이 불면증의 원인은 다름 아닌 망상이었다. 밤만 되면 모든 것들이 위협으로 다가온다. 누가 나에게 그랬다. 공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상하게 밤만 되면 신경이 곤두선다. 누군가 내 방에 들어온 건 아닌지, 침대 아래에 누가 있는 건 아닌지, 장롱 위의 틈새로 누군가 날 쳐다보고 있진 않은지, 내가 이 모든 걸 생각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이 공포가 되어 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이런 생활이 몇 년간 지속되다 보니 부모님도 걱정이 되셨는지 1년 전부터 집에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다. 다행히 효과가 있었다. 콩이를 안고 있으면 약간은 진정됐다. 근데 콩이가 내 옆에만 있으면 자꾸 놀자고 하는 바람에 잠시 안고 있다가 다시 거실로 내보내야 했다. 하지만 완전히 불면증이 사라진 건 아니고 강아지를 안고 있다가 내보낸 뒤 한 3시간 정도 망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보면 뇌도 지쳤는지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그때 자야 한다. 그날도 역시 강아지를 안고 있다가 내보내고 망상 속에 빠져 있다가 눈을 감고 검은 세상 속에 집중을 하다 보면 천천히 잠이 오기 시작한다. 몸에 힘이 풀리고 서서히 잠에 빠져드는 찰나. 갑작스레 내 손을 잡아오는 차가운 느낌.
너무 놀라서 눈을 뜨지도 못하고 반대로 돌아 누웠다. 그건 분명히 손이었다. 비정상적으로 차가웠지만 감촉은 너무나 선명했다.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나를 농락하듯 무언가 내 몸을 만지며 장난스레 웃어대는 게 느껴졌다. 이윽고 손은 목까지 올라왔다. 정신은 이미 내 정신이 아니었다. 입을 열어 나가라고 마구 비명을 질렀다. 소리를 들은 엄마가 큰 방에서 달려와 무슨 일이냐며 내 방 불을 켰다. 그때까지도 나는 눈을 뜨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다. 엄마가 방에 온 후로 그 손의 느낌과 웃음소리는 사라졌지만 난 눈을 뜰 수 없었다. 엄마가 나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게 느껴졌다. 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답답하다는 듯 다시 물어왔다. 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 대신 질문을 하나 던졌다. 엄마, 콩이는? 그렇다. 엄마가 새벽에 깨서 화장실을 갈 때도 따라가서 낑낑거리는 녀석인데 콩이의 기척은 내 방 어디에도 느껴지지 않았다. 저건 엄마가 아니었다. 키키키 똑똑하네. 7번째 이야기, 시체 안치소에서 온 의문의 전화. 제가 군복무 시절 겪은 이야기입니다. 군복무를 의무대에서 했었는데 입원실이 있던 군병원의 본청과 본청에 연결된 별관, 그리고 본청에서 3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던 의무병 생활관, 취사장, 수송부, 기타 자재물자 창고 등으로 이루어진 부대였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제한적인 의무대 특성상 당직, 통신, 불침번 등의 실내 근무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 그 제한적인 인원 중 하나라서 지휘통제실에 당직 부관 근무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널널한 부대여서 당직 사령은 12시를 넘기자마자 숙면에 들었고 통신병도 CCTV병도 저도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새벽 4시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건너편에서는 대답도 없이 지직거리는 잡음과 바람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통신보안, 통신보안. 여전히 대답 없는 수화기에서는 저벅저벅하는 작은 발소리와 함께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속으로 어떤 놈이 장난치나 싶어서 수화기를 내려놓고 모두의 잠을 깨운 괘씸한 놈을 찾기 위해 통신병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전화 건 거 내선이지? 어디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짜증이 났던 통신병의 얼굴이 사색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 좀 이상합니다. 내선번호 204번입니다. 내선번호 204번이 어딘지 기억을 더듬던 저는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앞자리 1은 본관, 2는 별관, 3은 생활관, 수송부 및 취사장. 즉, 별관, 그 중에서도 204번은 사용한 지 20년이 넘었다는 시체 안치소였습니다. 장난치냐? 장난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직접 통신병 자리로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선명히 떠 있는 숫자 204. 설마 싶어서 행정반에 전화를 걸어 당직병에게 물었습니다. 나가서 불침번한테 유동병력 있었는지 인원수 맞는지 확인해봐. 잠시의 시간이 지나고 예상했던 대답은 돌아왔습니다. 유동병력 없고 인원수 이상 없답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결과였죠.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잠입하는 게임처럼 불침번의 눈을 피해서 단단히 잠긴 시체 안치소를 뚫고 들어가 장난 전화를 하겠습니까? 전화 소리에 깬 당직사관이 갑자기 수화기를 넘겨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새벽 4시에 전화질이야? 알았어. 내가 가서 확인해 볼 테니까 근무나 똑바로 서.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굉장히 가시 돋친 말투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직사관이 지통실 앞을 지나갔고 무전이 왔습니다. 여기는 당직사관, 별관 잠금장치 이상무. 수신양호. 다시 돌아가는 당직사관에게 격리하고 남은 시간 동안 졸지도 못하고 당직 근무 인수인계 및 교대 후에 생활관으로 올라와 퇴근을 준비하던 어제의 당직사관과 마주쳤고 무전에 대해 이야기하니 본인은 무전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별일 없다길래 오다가다 격리만 받고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시체 안치소에서 내서는 회선 오류라 쳐도 친 적 없는데 받은 무전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